미식 축구의 모든 것 올러바드 NFL 세컨 앤 29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펼쳐졌던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펼쳐졌던 NFC 챔피언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이 경기에서는 벅스가 승리를 하면서 슈퍼볼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31대 26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브레이디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왜 자신이 고트인지를 증명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통산으로는 무려 10번째 슈퍼볼 진출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어쩌면 6개의 반지보다 10번의 슈퍼볼 진출이 더 어려운 기록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그런 짤들이 돌더라고요. 네. 에런 로저스나 드류 브리스, 그다음에 맷 라이언처럼 NFC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엘리트 쿼터백들이 거의 15년여간의 이제 커리어 동안 각각 한 번씩밖에 슈퍼볼을 가질 못했는데 네. 브레디가 NFC에 온 첫 해에 바로 슈퍼볼을 갔다. 이런 또 재밌는 비교 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위험을 또 보여줬던 브레이디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고트와 순수 실력갑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팀 쿼터백들의 좀 패싱 대결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벅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싱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벅스가 초반에 앞서 나갔기 때문에 패커스 역시도 후반전에 패스의 비중을 더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벅스의 러싱 디펜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패커스가 에런 존스나 자말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브레이디가 전반전은 완벽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넘어와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3번 연속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추격의 빌미를 또 제공을 했거든요. 저는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경기였다. 저도 그렇게 적어왔는데 이 쿼터에 크리스 가딘에게 던졌던 52야드 딥패스나 또 전반 막판에 나왔던 스카티 밀러에게 롱패스 터치다운 이런 장면들은 브레이디가 참 멋있었는데 네. 후반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연속적인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좀 힘들었던 브레이디의 후반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저스 얘기를 해보면 일단 로저스가 스탯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쿼터에 매섭게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로저스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만들었었는데 4쿼터 좀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이 제이 알렉산더 선수가 연속으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는데 그 4쿼터에 나왔던 인터셉션 2번을 모두 3&아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이 기회를 2번 다 살리지 못했다. 이게 좀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풋볼의 대다수의 경기는 전반에는 조금 이제 수비진의 체력이 남아있을 때 좀 수비전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4쿼터가 되면은 이제 공격진이 좀 득세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좀 역전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경기들이 좀 큰 경기에서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3쿼터까지는 비교적 많은 점수가 났다가 4쿼터에는 양팀 합쳐서 6점밖에 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브레디와 로저스의 어떤 마지막 대혈투를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의 결정적인 팩터가 뭐였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케빈 킹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순간들마다 케빈 킹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커스의 자이리 알렉산더가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면 그 반대편에 있던 코너백 케빈 킹은 이번 경기를 좀 망쳤다고 봐야겠죠. 거의 이제 이 벅스에게 승리를 헌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요 미스 플레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 플레이부터 보면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 케빈 킹 선수가 그때 당시 이제 터치다운이 나왔잖아요. 터치다운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이상한 타이밍에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 점프 위로 공이 넘어가면서 마이크 에반스가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었고, 두 번째도 보면 이 레너드 포넷 선수가 정말 멋진 스핀 무브 이후에 엔드존으로 들어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엔드존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케빈 킹이었다. 사실은 이걸 태클로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걸 막지 못해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고, 세 번째 플레이가 전반전 막판에
필드골이나 찰 수 있을까 싶었었던 벅스였는데 여기서 이 스카티 밀러 선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스카티 밀러 선수가 완전히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 막판에 벅스가 또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결정적이었던 4쿼터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추격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줬었던 패커스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 끄는 모습이 느린 그림에 잡히기도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또 한 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케빈 킹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케빈 킹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으면 사실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케빈 킹 때문에 경기를 졌느냐, 그렇게는 좀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장면은 역시 그 포스 앤 골 상황에서 네. 이 라플러 감독이 고포리 대신에 필드골을 이제 선택을 했던 장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패커스가 8점 차로 뒤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공격에 나섰는데 상대 엔드존 근처까지는 잘 나아갔지만 이 8야드 지점에서 시작했던 퍼스트 앤 골 상황에서 네. 3번 연속 이제 전진을 하질 못하면서 포스 앤 골까지 몰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안정적으로 필드골을 차서 5점 차로 추격을 하고 뭐 다시 한번 이제 공격권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마지막 고포릿을 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통해서 이제 바로 동점까지 노려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라플러 감독이 필드골을 선택을 하면서 네. 좀 많은 현지 언론이나 팬들이 좀 이제 들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성공을 했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 욕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라플러 감독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일단은 상대가 탐 브레이디잖아요. 결정적인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쿼터백, 특히나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쿼터백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동점을 만든다고 해도 남은 시간을 다 쓰면서 브레이디가 필드골만 차면 어쨌든 이기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경기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터치다운을 만들고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만들더라도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필드골을 찬 다음에 빠르게 공격권을 돌려받고 다시 공격을 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자 라는 좀 보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에런 로저스가 4쿼터에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패스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딘가 좀 조급한 부분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플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냉정하게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에런 로저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포스다운에 필드골을 찰 줄 알았으면 서드다운의 플레이 콜링을 좀 다르게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날 이제 이 상황에서 서드다운에 에런 로저스에게 플레이 콜링을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줬고 에런 로저스가 직접 이제 플레이 콜을 했는데, 에런 로저스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필드골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라플러 감독의 플레이 콜링이었다. 근데 뉘앙스까지 좀 봤을 때는 나는 그 선택이 그렇게까지 이해가 되진 않는다 라는 뭐 그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역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플러 감독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포스 앤 에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필드 중앙이나 뭐 자기 진영처럼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8야드를 전진하는 것과
이제 상대 수비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상대 엔드존 앞에서 8야드를 한 번의 플레이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난이도가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플러 감독이 좀 가능성을 낮게 봤을 수 있고 또 이때 당시에 투미닛 워닝과 함께 패커스가 3번의 타임아웃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3앤아웃으로 상대를 저지할 수만 있다면 로저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필드골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반대로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단 로저스라는 슈퍼스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선수에게 한번 좀 맡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 10야드 미만의 지점에서 상대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수비를 막고 필드 중앙에서 공격을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을 노려보는 그런 경우의 수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과감하게 한번 도박을 해보는 건 어땠을까? 뭐 이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성공하고 만약에 승리로만 이어졌다면 팬들의 찬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텐데 결국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는 저는 고포릿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긴 해요.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좀 깊은 생각들을 해보다 보니까 네. 양측의 뭐 입장이 다 이해는 가지만 라이브로 경기를 보던 입장에서는 왜 필드골을 차지? 라고 이제 저도 일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기 후에 그 에런 로저스의 어떤 역전승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뭐 기사를 찾아보신 팬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저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전반을 뒤진 채로 마무리했을 때 1승 8패밖에 되질 않았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낸 것이 2번밖에 없었다. 20만 년은 굉장히 슬퍼할 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 2번이 다 또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네. 또 이런 이제 재밌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로저스가 뭐 마지막에 뭐 헤일메리를 또 여러 번 던진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클러치에서도 좀 강한 쿼터백이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적어도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만큼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에런 로저스 선수가 커리어 통산으로 놓고 봤을 때도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과 경기에서 뒤진 채로 4쿼터에 들어갔을 때 단 한 번도 역전승이 없다 그래요. 그 경기에서는 무승 4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런 로저스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매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거기까지 올라오지만 결국은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제 가장 작은 마켓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구단이고 거기다가 유일한 시민 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어떤 이 재정이 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급 선수들을 사오는데 늘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로저스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직후에 했었던 인터뷰에서 로저스가 뭐 여러 선수들을 포함해서 자신까지도 이 패커스에서의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또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로저스가 지금 팀을 떠나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추측이 많이 돌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였나요? 이 팬 메카피 쇼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내가 이 팀에 남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그 일단 불을 좀 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직후에는 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제 자신을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또 경기를 접전 끝에 또 아쉬운 판단 끝에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로저스가 조금 이제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어쨌든 뭐 패커스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는 것이 지금 네. 로저스의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에런 로저스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잘할 수 있었던 데는 조던 러브 선수를 뽑았던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에런 로저스가 이 경기에서 지고 났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스킬 플레이어 하나만 더 뽑아주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커스는 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뭐 과제겠지만 러닝백 에런 존스가 또 FA로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를 붙잡는 것도 분명히 오프 시즌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의 시즌이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역시나 올해도 MVP를 수상한 선수가 슈퍼볼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는 또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수상을 한 것은 아닌데 확실하죠, 사실. 가장 유력한 게 로저스기 때문에 뭐 MVP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1999 시즌에 세인트루이스 램스의 커트 워너 이후에 정규리그 MVP가 슈퍼볼 우승을 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로저스가 우승을 놓치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징크스가 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 패커스가 정규 시즌과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나이너스에게 두 번 모두 발목을 잡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벅스에게 또 정규 리그와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수입을 당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다. 이게 좀 새로운 징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그 시즌에 약점을 보였던 팀을 상대로 이제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2년 연속 보여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 마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벅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 벅스의 수비진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D라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램스의 강력한 D라인을 패커스의 O라인이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좀 칭찬을 했었는데 이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벅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패커스의 O라인을 또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비타베아와 은다무콩수,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샤킬 베렛과 제이슨 피에르 폴이 뭐 주전으로 이제 나왔는데 블리츠가 없이도 이 디펜시브 라인맨 선수들의 개인기만으로도 이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5주차에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복귀전을 치렀던 비타베아의 가세가 아주 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커스의 오라인을 얘기를 해보면 데이비 박티아리 선수의 공백이 그만큼 좀 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주에 램스의 D라인이 패커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에런 도널드는 정말 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와서 뛰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또 이제 어떤 상성이나 이제 상대성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한 결과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벅스의 공격진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가 보면 안토니오 브라운이 사실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가딘이 110야드를 잡아줬고, 또 레너드 포넷이 많은 야드는 아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또 멋진 스핀 무브 터치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약들이 이제 나오면서 벅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 판정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버커니어스가 심판 판정으로 좀 이득을 봤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적어도 2개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불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반 막판에 시언 머피 번팅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권을 마지막에 벅스가 가지고 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카티 밀러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시언 머피 번팅 선수가 만들어냈던 인터셉션 장면에서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불렸어야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앨런 라자드에게 가는 패스였는데 시언 머피 번팅이 어깨 쪽에 이 기어를 잡아 끄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머피 번팅이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선언이 됐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쿼터로 넘어가면 8분 30초 정도를 남겨놓고
서드 앤 11 상황이었습니다. 패커스의 공격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라자드에게 가는 패스가 인컴플릿이 됐어요. 근데 이 플레이를 보면 션 머피 번팅 선수가 또 한 번 라자드 선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참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패스가 인컴플릿이 됐고 페널티는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 다운 넘어가고 3앤아웃으로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패스 인터피리언스로 선언이 됐더라면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었던 패커스였고 그랬더라면 또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 포지션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패커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제 그런 판정이었다고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케빈 킹 선수의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은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도 좀 패커스 팬분들로서는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네들은 안 불고 왜 우리는 부냐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날 심판진이 극도로 이 플래그를 아끼는 좀 성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기 내내 6번의 페널티밖에 아마 안 불렸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기록을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에는 또 패커스에게 패스 인터피런스가 불렸기 때문에 네. 이제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램스랑 세인츠전에서 나왔던 패스 인터피리언스만큼 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개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패커스 팬들로서는 아니 씨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 정도의 논란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벅스가 뭐 승리를 도둑질해 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그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벅스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패커스도 잘했지만 어쨌든 벅스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벅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3번의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둔 끝에 네.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 이제 슈퍼볼 경기를 최초로 치르는 이 팀이 됐는데 사실 이제 2017 시즌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 뻔했습니다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슈퍼볼에 진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최초로 홈에서 슈퍼볼 경기를 치르게 되는 행운은 벅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또 슈퍼볼 진출이라는 또 그런 개인적인 영광도 이제 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그리고 패커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38대 24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된 칩스가 되겠는데요. 빌스도 나름 좋은 경기를 하긴 했는데 급이 다른 화끈함을 보여줬던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칩스가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내내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슈퍼볼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경기 초반 9대 0까지 끌려가면서 살짝 불안감을 노출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 이유는 사실 미콜 하드먼의 이제 결정적인 펀트 리턴 상황에서의 미스가 있었는데 이 하드먼이 이후에 터치다운과 50야드 러싱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를 했고 이제 역전에 성공한 칩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무난하게 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대로 일단 출발은 빌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베스 선수가 51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에로웨드 스타디움에서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긴 필드골을 성공시켰고 거기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미콜 하드먼 선수가 펀트 리턴 상황에서 펌블을 범하면서 이게 또 한 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까지 이어졌잖아요. 물론 엑스트라 포인트가 실패를 하면서 9대 0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9대 0까지는 앞서 나갔던 빌스였는데 하지만 여기까지가 버팔로 빌스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칩스가 21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패트릭 맘스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호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날 이제 패트릭 맘스 선수가 나와서 그런 걱정을 왜 하냐? 라고 얘기를 하듯이
76.3%의 패스 성공률에 325야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홈스가 발가락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모빌리티는 좀 제한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런데 높은 패스 정확도로 이를 이제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빌스의 패스 러쉬를 피해내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간결하게 딱 수비를 제쳐내고 이제 자신이 할 거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뭐 10년, 15년 이상 뛴 좀 베테랑처럼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타이릭 힐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 듀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두 선수가 소위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타이릭 힐이 172야드를 기록을 했고, 트래비스 켈시 같은 경우는 118야드에 2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NFL 역사상 최초로 단일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으로 각각 100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듀오가 됐다 그래요. 현지 자막에서도 다이나믹 듀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네. 그게 아주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선수 모두 다 하나의 슈퍼플레이씩을 만들어냈었는데, 일단 타이릭 힐 선수 같은 경우는 71야드짜리 리셉션, 처음 이제 센터 쪽에서 공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하나씩 벗기면서 왼쪽 거의 뭐 엔드존 코앞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리셉션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결정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플레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날 이제 미콜 하드만 선수가 왼쪽으로 살짝 가다가 제스인 모션으로 이제 오른쪽 끝까지 가면서 이 빌스의 수비진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다 오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라인 오른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던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한 번의 블락 이후에 앞쪽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라우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 패스를 잡아내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 두 선수가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선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이제 축구 있잖아요. 발로 하는 축구. 축구에서 한 2000년대 초중반쯤에 빅앤스몰 조합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공격수 한 명은 키 큰 선수, 한 명은 키 작은 선수. 그래서 이제 키 큰 선수가 어떤 헤더를 따거나 몸빵을 담당을 하고, 키 작은 선수가 이제 개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공격을 다양화하는 뭐 그런 투톱 시스템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표적인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에밀 헤스키랑 마이클 워, 그리고 반니 루니가 또 맨유에서 유명했죠. 거기다가 국내로 좀 한정을 시켜보면 김신욱 선수랑 이근호 선수,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아챔 우승까지 이끌었던 조합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 두 선수도, 타이릭 힐 선수는 정말 이 작고 빠른 스타일이고, 트래비스 켈시 선수는 몸빵으로 다른 커버리지를 이겨내면서 캐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 두 선수가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스타일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공격력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켈시와 힐 모두 더블 커버리지를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칩스는 세미 와킨스가 사실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이 공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와킨스의 목까지 완벽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NFL에서 현 시점 최고의 빅앤스몰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두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 칩스가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21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과의 경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1쿼터에 많은 점수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2쿼터부터 바로 극복을 해내면서 이제 대량 득점을 이어나갔었던 칩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그런 경험들이 이 경기 초반에 혹여 리드를 당하더라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역전을 만들어내는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칩스의 수비진이 굉장히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준비를 해왔고, 결국 조시 앨런 선수를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컨더리가 과연 빌스의 리시버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아주 좋은 커버리지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대1로도 빌스의 좋은 리시버들을 아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지적해주신 대로 또 요소요소의 블리츠들을 통해서 이 앨런을 당황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칩스가 57번의 그 드랍백 상황에서 27번이나 프레셔에 성공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지금 거의 47%에 달하는 비율인데 2009년부터 이 쿼터백 프레셔 비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NFL과 언론이 측정을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이후로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는 최다 프레셔 비율이었다고 하니까 이날 칩스의 수비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조시 앨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날 88야드나 러싱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패스 정확도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도 낮았을 뿐 아니라 패스가 좀 너무 강하게 가서 리시버의 키를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 시즌 그 1년차 때 약간 좀 다듬어지지 않은 조시 앨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좀 빌스의 성장과 한계를 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를 치렀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빌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캔자스시티 칩스를 넘지 못하면 결국 슈퍼볼 우승은 없다 라는 그런 어떤 한계까지 좀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앨런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 4쿼터 막판에 조금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이제 색을 당하고 이제 자신이 들고 있던 공을 칩스 선수의 얼굴 쪽으로 좀 의도적으로 이제 던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팀 선수들이 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좀 결국에는 이제 양팀 선수들 모두 퍼스널 파울을 받으면서 예. 뭐 특별한 페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앨런의 약간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은 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저는 그 이전에 이날 크리스 존스 선수가 주먹을 날리면서 이게 사실은 퇴장이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퇴장이 안 됐잖아요. 심지어 이 페널티도 불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빌스 선수들의 마음에 좀 앙금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점수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자신의 성질을 좀 이기질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빌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칩스는 이제 슈퍼볼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랩 태클 에릭 피셔가 4쿼터 초반에 이제 마리오 에디슨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슈퍼볼에는 결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규 시즌 중에 주전 라이트 태클인 미첼 슈아츠가 한 6주 차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빠진 채로 시즌을 치러왔던 칩스였어요. 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무대에서 레프트 태클 에릭 피셔까지 빠지게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슈퍼볼 프리뷰 때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네. 뭐 앤디 리드 감독에게는 분명히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에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슈퍼볼 대진은 이제 벅스와 칩스의 맞대결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른 염소와 아기 염소의 맞대결이다. 고트와 고트 타이틀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역사적인 경기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NFL의 역대 고트 계보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조 몬테나에서 톰 브레디로 바뀌었는데 네. 사실 몬테나와 브레디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브레디와 어쩌면 그 다음 이제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마홈스가 가장 높은 슈퍼볼 무대에서 맞붙는다. 이거는 어떤 선수가 이기건 간에 아마 NFL 역사에서 좀 오래도록 기억이 될 슈퍼볼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그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